안녕하세요. 저는 카산드라 슐레만입니다. 세계자연보호기구 아시아 지역 생태복원 총괄을 맡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모든 신념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호랑이? 한국은 복제는 해도 자연은 모르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일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감성도 철학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백두산 호랑이 같은 멸종위기 동물을 제대로 구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했어요. 그런데 지구상 단 23마리 남은 백두산 호랑이를 살린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가 말이에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기적을 일으켜냈어요. 백두산 눈보라 속에서 한국연구원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 눈물 속에는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과학적 데이터와 효율성만 믿던 제가 어떻게 한국의 감성적 접근법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됐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생명을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마지막 백두산 호랑이가 한국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자연보호기구에서 15년 넘게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전문가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부터 남미 제규어까지 수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구해왔어요. 냉정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제 방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여러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완전히 불쾌한 기분으로 서 있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구조 프로젝트의 외교적 압력으로 억지로 끌려온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명확했어요. 첨단 기술과 경제력은 있지만 생명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부족한 나라라고 봤거든요. 동물 복제나 하는 나라에서 무슨 야생동물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한국 환경부 관계자들을 봤을 때도 그런 편견이 더 강해졌어요. 너무 격식적이고 경직되어 보였거든요. 이런 관료적인 사람들이 감정적 존재인 호랑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죠. 차로 이동하는 동안 받은 브리핑도 실망스러웠어요. 백두산 호랑이가 현재 23마리만 남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조 계획인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환경부 담당자가 설명하는 내용도 너무 감정적이고 추상적이었어요. 호랑이를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과학적 접근보다는 문화적, 정서적 접근에 치중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본 풍경도 제 편견을 강화시켰어요.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였지만 자연과의 조화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야생동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국립생태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최첨단 시설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소박해 보였거든요. 유럽의 연구시설과 비교하면 규모도 작고 장비도 부족해 보였어요. 정말 이곳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할까 싶었죠. 안내를 맡은 박태준 연구원을 처음 만났을 때도 비슷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너무 젊어 보였고 엄격한 과학자라기보다는 열정적인 활동가 같은 인상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말 호랑이 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박태준이 저에게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해 줄 때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추상적 철학이 많았거든요. 호랑이를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표현까지 나왔을 때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특히 비무장지대에 숨겨진 관찰기지를 소개할 때
제 실망감은 극에 달했어요. 최신 위성 추적 장비나 드론 기술 대신에 전통적인 발자국 추적이나 울음소리, 분석 같은 원시적 방법들을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21세기에 이런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연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박태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감정 노름이죠라고요. 현대 생태학은 정확한 데이터와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감성적 접근법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박태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거든요. 오히려 저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라고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들의 무능함과 비과학적 접근법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국제기구에 보고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길에서도 저는 계속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감정적이고 비체계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호랑이를 구할 수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과학적 근거 없는 감정적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가 목격할 것은 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뒤흔들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한국의 호랑이 보전 방식이 얼마나 특별하고 효과적인지 깨닫게 될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비무장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첫인상은 그냥 울창한 숲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고도로 조직화된 관찰, 시설들이 자연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박태준이 저를 은밀한 관찰기지로 안내했을 때 제 첫인상은 정말 복잡했어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 방법이 이상하게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런 접근법을 본 적이 없었어요. 관찰기지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수십 개의 고해상도 모니터가 비무장지대 곳곳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열감지 카메라, 야간 촬영 장비, 움직임 감지 센서까지 최신 장비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랑이 발자국 석고, 모형들, 털 샘플 보관함, 배설물 분석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대 과학과 전통적 추적 기법이 절묘하게 결합된 독특한 시스템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원들의 태도였어요. 모니터 화면을 볼 때도 단순히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각 호랑이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호랑이마다 이름까지 지어줬더라고요. 박태준이 설명해주는 백두산 호랑이들의 개체별 특성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단순히 개체 번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성격, 행동 패턴, 좋아하는 장소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의 추적 기술이었어요. 위성 GPS 추적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발자국 분석, 배설물 검사, 나무에 남긴 발톱 자국 해석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런 다면적 접근법은 정말 세밀하고 정확했어요. 연구원들이 호랑이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도 놀라웠어요. 날씨, 계절, 먹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호랑이가 어디로 이동할지 정확히 맞추고 있었거든요. 이런 직감적 능력은 오랜 경험과 깊은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았거든요.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호랑이에 대한 개인적 애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칠 전부터 실종된 마지막 암컷 호랑이가 드디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위성 GPS 추적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전통적인 발자국 추적을 통해 찾아낸 거였죠. 기지 안의 모든 연구원들이 흥분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발자국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현대 과학 시대에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정말 효과적일까 의문이었어요. 박태준이 저에게 직접 현장으로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정말 이런 전통적 방식으로 호랑이를 찾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박태준이 계속 설명해줬어요. 개별 호랑이의 행동 패턴, 선호하는 지형과 은신처, 계절별 이동 경로, 사냥 시간대까지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경험이 정말 풍부했거든요. 유럽의 연구자들도 이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박태준이 호랑이에 대해 말할 때의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연구 대상이나 보호해야 할 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거든요. 이런 진정성은 가짜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태준이 지적한 정확한 위치에서 정말 신선한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된 거였어요. 크기나 모양, 깊이로 보아 분명히 찾던 암컷이 맞았어요. 그때 박태준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혼이에요라고요. 처음에는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박태준의 진지하고 간절한 표정을 보니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방식이 감정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학적 객관성과 인간적 공감이 결합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정말 극적이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추적하던 암컷 호랑이가 드디어 발견됐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했거든요. 오른쪽 뒷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명백한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긴급 구조 작전이 시작됐을 때 저는 한국 연구팀의 전문성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구조팀은 수의사, 마취 전문가, 야생동물 포획 전문가, 응급처치팀까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첫 번째 구조 시도는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호랑이가 인간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했고 상처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더욱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무리하게 접근했다가는 호랑이가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갈 위험이 있었어요. 박태준을 비롯한 연구팀은 밤새도록 새로운 접근 방법을 논의했어요. 호랑이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런 신중함과 배려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구조작전 중에 근처에 있던 수컷 호랑이 한 마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마비로 죽고 만 거였어요. 구조하려던 암컷을 지키려다가 과도한 긴장으로 쓰러진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박태준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들이 통곡하며 오열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연구 대상이나 보호종을 잃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을 잃은 것처럼 절망적으로 슬퍼하고 있었어요. 박태준은 무릎을 꿇고 죽은 수컷 앞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과학자로서 이렇게 감정적이어도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진정성에 감동받았거든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때 대부분 비판적인 논조였어요. 한국 기술의 나라지만 생태엔 무지, 감정적 접근법에 한계 노출, 과학적 체계성 부족 등의 제목으로 도배됐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 연구팀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봤거든요. 과학적 절차보다 감정이 앞섰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서 국립생태원을 둘러보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건물 한쪽에 작은 재단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호랑이 위패가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 위패들을 자세히 보니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죽은 백두산 호랑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 위령제 전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위패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처음으로 진정하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단순한 야생동물이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민족의 상징이자 정신적 동반자였던 거예요. 위패에 새겨진 한문과 한글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감동받았어요. 수백 년 전부터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보호해온 깊은 전통과 철학이 있었던 거였어요. 이런 문화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전 노력도 가능한 것이었죠. 그때 박태준이 저를 찾아왔어요. 밤늦게 혼자 위패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서 호랑이 위령제와 한국의 호랑이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박태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의 호랑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래되고 진정성 있는 것인지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제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조선시대 왕들이 호랑이 보호 정책을 펼쳤다는 이야기, 일제강점기에도 몰래 호랑이를 보호하려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수백 년 전부터 생태 보전 의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태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에게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표면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했는지 말이에요. 한국의 호랑이 보전은 단순한 과학적 연구나 환경 보호를 넘어선 정신적, 문화적 차원의 거룩한 사명이었던 거예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서구식 접근법이 정말 최선일까요? 효율성과 객관성만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보전일까요? 아니면 문화적 전통과 정서적 유대감이 더 중요한 걸까요? 수컷 호랑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며칠간 정말 어둡고 무거운 시간이 계속됐어요. 국제환경단체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한국 연구팀의 전문성과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거든요. 세계자연보호기구 본부에서는 즉시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감정적 접근법이 과학적 객관성을 해쳤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적 애착보다는 더 냉정하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과학적 프로토콜을 엄격히 따르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연구팀의 반응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자기 변명이나 책임 회피, 외부 탓하기 대신에 더욱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박태준은 수컷의 죽음을 완전히 개인적인 실패이자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며칠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암컷 구조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매달렸거든요. 저는 박태준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헌신적인 자세와 무한한 책임감은 유럽의 연구자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실패를 통해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박태준이 죽은 수컷을 위해 개인적으로 위령제를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과학자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물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숙연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박태준의 전문적 역량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패 원인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호랑이의 행동학적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감정과 이성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새로운 구조 계획을 함께 검토하면서 저는 한국 연구팀의 진정한 능력을 재평가하게 됐어요.
감정적 동기와 과학적 방법론이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호랑이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까지 세밀하게 고려한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포획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든 세부 사항들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어요. 연구팀은 호랑이의 바이오리듬, 선호하는 시간대, 경계심이 낮아지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구조 시나리오를 여러 개 준비했어요. 각 시나리오마다 예상되는 변수와 대응 방안까지 철저히 마련되어 있었죠. 암컷 구조를 위한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됐을 때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거든요. 한 번 더 실패한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거였어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었죠. 작전 당일 새벽 4시부터 모든 연구원들이 현장에 투입됐어요. 저도 관찰자 자격으로 함께 참여했는데 한국 연구팀의 팀워크와 전문성이 정말 훌륭했어요. 각자의 역할이 완벽하게 분담되어 있었고 의사소통도 매우 원활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박태준의 집중력과 리더십이었어요. 70시간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구조작전을 총지휘하면서도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거든요. 이런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어요. 호랑이 접근 과정에서 박태준의 오랜 경험과 예리한 직감이 빛을 발했어요. 호랑이의 미묘한 행동 변화를 읽고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능력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박태준이 호랑이와 교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지만 멀리서라도 호랑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드디어 마취총을 쏠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성공과 실패가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거든요. 박태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취총이 정확히 목표 지점에 명중했을 때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완전히 마취될 때까지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자칫하면 마지막 순간에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마취제가 효과를 발휘해서 호랑이가 안전하게 의식을 잃었을 때 모든 연구원들이 조용히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호랑이를 안전하게 포획하는 과정도 정말 세심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호랑이가 다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운반용 케이지를 사용했고 이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과학기술의 승리였을까? 아니면 진정한 신념과 사랑의 힘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국 연구팀의 성공은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선 무언가 더 깊고 본질적인 것에서 나온 결과 같았어요. 특히 박태준이 마취된 호랑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목격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 연구팀의 접근법이 정말 옳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구조에 성공한 암컷 호랑이를 국립생태원의 특수치료시설로 옮기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호랑이를 다루는 모습이 마치 중환자인 가족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고 수준의 야생동물 수의사팀이 구성되어 정밀 검진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오른쪽 뒷다리에 깊은 열상과 영양실조 외에도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부분적인 탈모, 소화기 장애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견됐거든요. 하지만 한국 연구팀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내 최고의 야생동물 치료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24시간 교대로 호랑이를 돌보는 특별치료팀을 구성했어요.
이런 헌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박태준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치료 기간 내내 호랑이 곁을 거의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중병에 걸린 딸을 간병하는 아버지의 모습 같았어요. 그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치료 과정에서 호랑이가 보인 반응도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인간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구원들을 신뢰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박태준에게는 특별한 애정과 친밀감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야생동물, 그것도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가 인간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연구팀의 진심과 사랑이 종족의 경계를 넘어서 호랑이에게 전달된 것 같았어요. 호랑이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을 때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연구팀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하기 시작했고, 초기의 비판적 여론도 점차 지지와 응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은 호랑이가 치료 시작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울음소리를 낸 때였어요. 그 깊고 웅장한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전 세계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자 다시 살아갈 의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 같았거든요. 생명의 존귀함과 강인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박태준이 그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을 때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과학자로서의 냉정함과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진심으로 호랑이를 사랑하는 따뜻한 인간성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런 진정한 감정과 공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과학적 객관성과 데이터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과 존경이 더욱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걸요. 호랑이가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연구팀의 접근법이 얼마나 옳고 위대한 것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적 우수성과 인간적 따뜻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들의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생태 보전의 모델이었어요. 특히 호랑이를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종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행동적 재활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완벽한 계획이었죠. 재활 과정에서 호랑이가 보여준 변화도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우울하고 위축되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야생의 본능과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지고 움직임도 민첩해졌어요. 몇 주 후 드디어 호랑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날이 왔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하고 벅찬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쁘면서도 아쉽고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마치 성인이 된 자녀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부모의 심정 같았어요. 방사 당일 아침 호랑이가 특수 제작된 이송 케이지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호랑이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숲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터뜨렸지만 동시에 아쉬움과 그리움도 컸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과 생명을 구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면서 확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 보전이자 생명 존중의 완벽한 실현이라는 걸 말이에요. 최첨단 과학기술과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결합된 한국식 접근법이 정답이었다는 걸요. 호랑이 구조의 극적인 성공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국 연구팀의 독특한 방식과 철학에 대한 제 인식과 평가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이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몇 달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야생동물 보전 국제회의에서 한국팀의 특별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대가 됐어요. 이들의 놀라운 성공 비결과 독창적인 접근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박태준이 대표로 무대에 올라섰을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이 발표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생태 보전 능력과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확산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박태준의 발표는 정말 간단하고 담백했어요. 화려한 그래픽이나 복잡한 통계 자료, 현란한 슬라이드 대신에 단 3장의 명확하고 간결한 도표만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강력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도표는 지난 10년간 백두산 호랑이의 개체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급격하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한눈에 명확하게 보였죠. 두 번째는 세계 각국의 멸종 위기 동물 구조 성공률을 비교한 차트였는데 한국팀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고 핵심적이었던 건 세 번째 도표였어요. 기술은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철학적 메시지가 아름다운 그래프와 함께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설명 대신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박태준이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발표하는 동안 거대한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50여 개국에서 온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과 현대 첨단 과학기술의 조화로운 결합에 대한 설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태준은 서구의 효율성 중심 접근법을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동양적 생명 철학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요. 과학적 객관성과 인간적 공감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가장 감동적이고 겸손했던 건 박태준이 발표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호랑이를 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호랑이가 우리를 구해주었고 진정한 보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에 모든 청중들이 깊이 감동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자도 모르게 일어서서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한국의 접근법이 이렇게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니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고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부분 한국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박태준이 하나하나 성실하고 세심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독일의 한 저명한 생태학자가 감정적 접근법의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효과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을 때 박태준의 답변이 정말 훌륭했어요. 사랑과 공감도 하나의 과학이며 생명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했거든요. 발표 후 정말 많은 국가의 연구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박태준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독창적인 노하우와 철학을 자국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열렬한 요청들이었죠. 특히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에서 관심이 뜨거웠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감정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며 무시했던 한국의 방식이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자 모델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회의가 완전히 끝난 후 박태준과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박태준이 저에게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생태 보전을 함께 연구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유럽에서 쌓아온 안정적인 경력과 지위를 포기하고 완전히 낯선 한국으로 가는 게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며칠간 진지하게 고민한 후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제가 정말로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 즉 생명을 대하는 진정한 마음가짐과 철학이 바로 한국에 있었거든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세계자연보호기구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동료들과 상사들은 정말 크게 놀랐어요. 왜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버리고 굳이 한국으로 가려고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답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호랑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보호해야 할 숫자와 데이터로만 다뤘죠.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생명 보전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중 가장 친한 동료인 마르쿠스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을 선택한 거야? 다른 좋은 기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말이야라고요. 저는 잠시 깊이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한국은 생명을 대하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과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기로 최종 결정한 후 제 인생은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안정적이었던 독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세계자연보호기구의 높은 직책을 그만두고 국립생태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적응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언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고 한국의 독특한 업무 문화와 인간관계도 많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박태준을 비롯한 모든 동료들이 정말 따뜻하고 진심으로 도와줘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연구원들의 헌신적이고 무사무욕한 자세였어요. 개인적인 시간과 편의를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야생동물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순수한 마음가짐과 사명감은 정말 본받을 만했어요. 비무장지대에서의 새로운 일상도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호랑이들의 안부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개체별 행동 패턴과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기록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찬 일로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직접 구조에 참여했던 그 암컷 호랑이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몇 달 후에는 건강한 새끼 2마리까지 낳았더라고요. 생명의 신비로움과 강인함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어요. 새끼 호랑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어요. 어미가 새끼들을 보살피는 방식, 새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놀이하는 모습, 야생에서의 생존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 등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박태준이 저에게 야생동물 관찰의 진정한 핵심과 비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단순히 눈으로 보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직감으로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정말 특별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야생에서 새로 태어난 호랑이 새끼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그 순간의 벅찬 감동과 경이로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면서 저는 제 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깊이 깨달았어요. 추상적인 숫자나 통계 데이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짜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제 연구 방법론과 접근법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었어요. 객관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관적 관찰과 직관적 판단도 이퀄리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과학과 감성이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체험했죠. 특히 호랑이들의 미묘한 감정 상태와 심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법을 점차 익혀갔어요. 표정의 작은 변화, 몸짓과 자세의 차이, 울음소리의 미세한 톤 변화를 통해 호랑이들의 복잡한 내면을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능력은 데이터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한 업무상 협력 관계가 아니라 같은 숭고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동반자이자 전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깊은 유대감과 팀워크는 유럽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였어요. 1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효율성과 성과, 객관적 결과만 추구하던 예전과 달리 생명 자체에 대한 경외감과 겸손함을 갖게 됐거든요.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됐어요. 어느 날 박태준이 저에게 정말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독일의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한국에 온 걸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이곳에서 진정한 생명 보전이 무엇인지 배웠고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는 기술적인 일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보람과 감동을 느꼈던 순간은 제가 직접 돌보고 관찰했던 호랑이가 성공적으로 번식에 성공했을 때였어요. 백두산 호랑이의 개체수가 조금이나마 늘어났다는 것, 그 과정에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가짐으로 더 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고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의 동료들은 저를 완전한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줬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소중한 동료로 환영해줬거든요. 이런 포용력과 개방성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서구식 접근법의 장점들을 한국식 방법론과 접목시키려고 노력할 때 모든 동료들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줬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몇 년 후 되돌아보니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얻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동시에 제가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생태 보전 기술과 철학을 해외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죠. 한국에서 3년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새롭고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한국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생태 보전 철학과 방법론을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알리고 확산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제목은 호랑이의 나라에서 배운 것으로 정했죠.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특별함과 위대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을 집필하면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놀라운 여정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오해에서 시작해서 점차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기록했어요. 특히 제 인식과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기록했어요. 효율성과 객관성만 추구하던 서구식 사고방식에서 생명 중심적이고 공감적인 사고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가장 어렵고 중요했던 부분은 한국 연구팀의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접근법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과학적 근거와 감정적 동기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했어요. 생명을 지키는 것은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교훈이었어요. 몇 달간의 치열하고 정성스러운 집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책이 완성됐어요.
마지막 장에는 특별히 제 손글씨로 한 문장을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나는 이제 확신한다. 생명을 지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책이 출간되자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유럽과 북미의 환경 보전 관계자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과 철학에 깊은 관심과 존경을 표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독일 환경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한국의 생태 보전 모델과 철학을 독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가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었어요. 저는 정말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그 중요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소중한 것들을 조국 독일과 유럽 전체에 전파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거든요. 독일로 돌아가서 전국 각지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저는 한국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려줬어요. 백두산 호랑이 구조의 극적인 경험, 한국 연구팀의 헌신적이고 사랑 넘치는 모습, 그리고 제가 느낀 깊은 감동과 깨달음까지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생태 보전과 자연 철학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그 현장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과 환경활동가들의 관심과 열정이 뜨거웠어요.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접근법도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제 메시지에 크게 공감하고 지지해 주더라고요. 몇 년 후 제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독일 한국 생태 보전 교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양국의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서로의 노하우와 철학을 공유하고 배우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었죠. 첫 번째 교류에서 독일 연구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책에서 묘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거든요. 특히 박태준과 한국 연구팀을 직접 만났을 때 독일 연구자들이 보인 존경과 감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과학적 전문성과 인간적 따뜻함을 완벽하게 겸비한 진정한 전문가들이라고 극찬했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 전체를 오가며 생태 보전 분야의 국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철학과 방법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감 있는 일이죠. 가끔 백두산 호랑이들을 보러 한국에 갈 때마다 저는 새로운 감회에 젖어들어요. 제가 처음 구조에 참여했던 그 암컷 호랑이가 이제는 당당한 할머니 호랑이가 되어 있고 그 후손들이 건강하게 번성하고 있거든요. 그 호랑이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해요.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국경도 없고 민족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직 진정한 사랑과 헌신만이 있을 뿐이라는 걸요. 제 책의 마지막 문장처럼 저는 이제 정말 깊이 믿고 확신해요. 생명을 지키는 것은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예산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위대한 나라라는 걸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멸종의 위기에 처한 소중한 생명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한국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그들을 반드시 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로 호랑이의 나라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니까요.